카이스트의 사족 로봇 자율보행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전거 타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로봇 스스로 경험과 기억을 통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사족보행 경진대회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어번 로보틱스 랩이라는 연구실이고요. 스마트시티를 위한 로보틱스라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게 공간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로봇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모바일 로봇, 바퀴가 있는 형태, 또 이제 다리가 있는 그런 족형 로봇,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군집 로봇의 자율 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과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자율차라든지 특수 목적 드론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환경 로봇 쪽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로봇 내비게이션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회의 개요와 대회 결과, 그리고 공간지능 기술,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IEEE라는 미국 전기전자 협회인데요.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관련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AS라고 해서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크라라는 대회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의 준말인데 로봇 관련해서 가장 큰 그런 국제 학술대회가 되겠고요. 보통 7,000명 정도가 모이는 규모가 굉장히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5월 말에서부터 6월 초까지 열렸고요. 영국의 런던 컨벤션 내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최초로 공지된 것은 작년 1월 말에 IEEE 이크라 웹사이트에서 공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원격 조작으로 하는 방식과 자율로 하는 방식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공지된 것을 보고 2월 17일에 팀명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드림 스텝이라고 만들었고요. 이 팀명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 팀 멤버를 확정했는데 총 8명이 출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접수는 2월 27일,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희가 팀을 구성하고 대회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한 기술로서 드림워크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그때 마침 개발이 되어서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라고 해서 이것을 통과해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4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이것은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4월 1일까지 모든 기술을 통합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회는 이제 5월 말부터였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말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리허설한 게 5월 말이고 그 다음에 5월 31일에는 대회 예선과 준결승, 그리고 6월 1일에 대회 결승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최초로 공지된 대회 경기장 모델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안쪽에는 소형 로봇을 위한 트랙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대형 로봇을 위한 그런 두 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팀들은 소형 로봇을 가지고 출전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그런 대회 경기장 규격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팀원이 6명, 최초로 6명을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대회가 영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6명만 참가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유병호 학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는 학생들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회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팀장이 2명을 더 출전시켜야 된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8명이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2명을 더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랩장과 그룹 리더라는 학생들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명을 추가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에 다시 2명이 합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8명이 참가하도록 확정이 되었고, 또 다행히도 저희가 트래블 그랜트라고 그래서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회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학생이 받게 됨으로써 총 6명의 경비를 가지고 8명이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 사진인데요. 왼쪽부터 쭉 구성원들을 볼 수가 있는데
팀장 유병호 학생이 이제 맨 마지막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케빈이라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아스윈이라는 학생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을 제출을 해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통과된 팀 중에서 실제 로봇을 가지고 출전한 팀은 총 7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MIT, 그다음에 미국의 카네기 멜론, 그다음에 미국의 클램슨 대학, 그다음에 이태리의 IIT라는 연구소인데요. 국가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전자통신연구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홍콩대학,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스 CNRS라는 곳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총 7개 팀이 현장에 참여한 그런 사진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라운드에서 저희가 제출했던 영상인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장 전체적인 맵을 만들었고요. 맵이라는 것은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바탕으로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생성한 게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초록색 그림들이 되겠고요. 초록색 원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로 계획을 해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점점 나와 있는 선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들을 따라서 지금 로봇이 잘 왼쪽에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계단을 오르고 있고요. 쭉 가다 보면 또 벽이 하나 있고 왼쪽 통로와 오른쪽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 통로를 진행하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왼쪽 통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장애물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허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들 같은 것을 넘어야 되고 또 가다 보면 층층이 쌓인 그런 장애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쌓인 장애물들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밑에 구멍이 뚫린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이 다리가 빠지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저희가 잘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또 장애물들이 있는 구간이고 이것들을 잘 지나서 끝까지 완주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것이고요. 실제 로봇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A, B, C, D, E라는 구간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A 구간은 이제 크로싱 램프라고 해서 경사진 면들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B 구간은 소프트 폼이라고 해서 스폰지들이 있습니다. 스폰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허들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C 구간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하얀색 부분은 이제 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롤링하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부분을 잘못 짚게 되면은 로봇이 굴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D 구간은 다이아고널로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E 구간은 크레이트라고 해서 뭐 구멍 뚫린 구간이라든지 위로 높이 솟은 구간이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랫 이지 세팅이라고 해서 좀 쉬운 구간이 되겠고요. 이거를 좀 어렵게 한 구간은 슬롭트 하드 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15도씩 경사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A, B, C, D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 다 재난 환경을 모사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 구간도 붕괴 후에 먼지가 덮인 콘크리트를 모사를 하고 있고요. B 구간은 모래나 진흙이나 물 웅덩이 등을 모사를 하고 있고 C 구간은 휠이나 트랙 기반의 로봇은 오르기 어려운 그런 지형을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형 로봇, 뭐 2족 보행이라든지 4족 보행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간을 지나다니면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밑에 이제 점수가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평탄 지역에서 원격 조작으로 한 구간을 가게 되면 1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율보행으로 걷게 되면 4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구간에서는 이것의 2배가 되는 점수를 또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 8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A, B, C, D, E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점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넘어진다든지 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2분이라는 시간을 차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중에 2분을 차감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 우승을 했는데요. 총점 246점이었고 41분 52초 만에 이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은 50분이 사실은 이제 마지노선인데요. 이 마지노선까지 다 달렸을 때도 보시면은 점수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MIT가 2등을 했는데 이제 60점을 획득을 했고요. 45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 자율보행으로 했고 MIT 팀 같은 경우는 수동 조작으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점수도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인 카네기 멜론 대학을 보시면 이제 50분을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56점뿐이 얻지를 못했고요. 홍콩 대학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미국의 클램슨 대학 이런 대학들도 굉장히 점수가 저조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보행으로 시도한 팀은 저희하고 이태리 IIT 팀이었고요. 자율보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났던 것은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로봇을 학습시켜서 다양한 환경에서 잘 걸을 수 있게 된 반면에 IIT 팀은 고전적인 제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모든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점수를 조금밖에 딸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모두 다 이제 원격 조작을 시도했던 팀들이고요. 원격 조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쉽지 않았던 것은 제어기가 그렇게 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승했던 시상식 영상이고요. 이건 MIT 팀인데 보시면은 드리블 하듯이 막 진행하기 때문에 드리블 보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원격 조작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와이파이 간섭 때문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이태리 팀인데 이태리 팀은 굉장히 느리게 걷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팀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스폰지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잘 건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는 하드 구간도 잘 걸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로봇 제어기를 만들었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어기를 완성한 것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대회 1년 전에 완성을 했었고, 이렇게 산이라든지 낙엽, 눈 위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의 강화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폰지 구간에서도 잘 걷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여러 개 있는 구간에서도 저희가 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MIT를 4배 이상의 점수로 제치고 저희가 우승을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화제가 됐었고요. 넘어져도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을 차감당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공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내부에 어떻게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동영상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위치 인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위치 인식을 해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역적인 경로를 어떻게 잘 생성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또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경로가 생성이 되면서 그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기술들이 전부 다 융합되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고 실제 대회에서 잘 운영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IEEE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이라는 매거진에 이게 잘 기술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국제 저널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맨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우승한 그런 스크린샷이라고 할까요? 그때 대회 장면이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듈들이 전부 다 융합되어서 이 기술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이제 로봇 외부의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내부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로봇의 위치 인식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보이는 아달 리코라는 오도메트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맵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이레이저와 토스라는 기술 부분, 그 다음에 맵 기반으로 위치 인식을 하는 퍼트로라는 기술,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진 기술들은 전부 다 저희가 완성한 그런 자체적인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터레인 매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래버리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역 경로 계획은 TRG 플래너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경로 계획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플래너는 피콕 플래너라는 플래너를 또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로코모션이라고 그래서 센서 정보가 없이도, 외부 센서 정보가 없이도 걸을 수 있는 드림워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의 종합체가 바로 저희 드림스텝이라는 팀에 완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스텝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드림워크 플러스 스텝이라는 그 두 알고리즘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텝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공간재능 기술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신호 체계 같은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요새 이제 딥러닝이라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면은 맵을 스스로 생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GPS가 만약에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위치 인식을 또 스스로 해야 됩니다.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같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위치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되고 나면 경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로를 잘 추정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중에서 맵 생성과 위치 인식 기술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기술을 이제 슬램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뮬테이니어스 동시적으로 한단 말이고,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인식, 그리고 매핑. 이제 맵을 지도를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첫 글자인 SLAM을 따와서 슬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컨트롤, 제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블라인드 보행 제어 기술인 드림워크,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드림스텝이라는 팀으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슬램 기술 쪽에서는 저희가 또 힐티 슬램 챌린지라는 데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라이다를 이용한 부분에서는 에덜 리오라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다 부분 종합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만 가지고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UV 슬램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대회에 쓰였던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 로봇의 위치를 강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슬램 기술인 스텝이라는 기술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 계획 쪽에서는 보행 가능한 영역을 인식하는 트래버리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좋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보행 경로계획법인 TRG 플래너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로컬 플래닝인 피콕 플래너,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동적이거나 특징점이 부족한 환경에 강인하도록 저희가 센서 융합을 해서 슬램 기술을 완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더리오라는 기술이라든지 UV 슬램이라는 기술이 바로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리 기구학에 기반한 빈스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활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스텝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스텝이라는 알고리즘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인데,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자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non sleep assumption이라는 기반의 기존 연구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로봇의 발바닥이 지면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 로봇 몸체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라든지 오각형의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로봇 본체의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움직이는 위치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지 않은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갈이라든지 미끌미끌한 곳에서는 발이 터치를 하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런 가정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로봇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저희 학생들이 만든 기술이 되겠는데요. 스텝이라는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발끝이 움직이더라도 빨간색으로 지금 화살표로 표현된 부분과 같이 로봇 발끝의 속도를 추정함으로써 로봇 본체의 속도까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의 보행 가능 이동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 트래버리라는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로봇이 보행 가능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색깔로 표현된 부분들은 지상 위에 있는 다른 객체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을 보행을 시켜봤는데요. 로봇을 이제 카이스트 오리 연못 근처에서 이렇게 1.2km 정도를 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2km를 횡단을 했을 때 평균 보행 속도는 0.9m/s 정도로 횡단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20cm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km를 횡단을 했기 때문에 보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그런 위치인식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로봇을 처음에 보행시켰을 때는 이렇게 경사진 구역이라든지 계단이 있는 구역에서 잘 보행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존 제어기의 문제점인데요. 계단을 가라고 하면 이렇게 거꾸러져 버리고요. 경사진 곳도 올라가라고 하면 잘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이제 상용으로 파는 그런 제어기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신 보행 로봇을 그러면 어떻게 잘 걷기를 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제품이 되겠는데, 이 제품은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을 해야만 그곳을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스위스에서 만든 애니멀이라는 로봇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단 같은 형태를 알 수가 있어야만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는 그런 라이다라든지 비전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센서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의문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체에 있는 관성 정보라든지 다리에 있는 관절 정보만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행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뭐 소파에 부딪히기도 하고 탁자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 안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눈을 감고도 화장실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다양한 이제 시도를 했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잘 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넘어지면 이럴 때 넘어지는구나. 저럴 때 내가 잘 탈 수 있는구나. 이런 것을 학습을 통해서 다음번은 더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이 됩니다. 이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로봇이 다양한 공간에서 주변 센서, 라이다라든지 비전 센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드림워크라고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블라인드 보행 제어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동영상에 보시면 로봇 앞에 이제 안대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대가 씌워져 있는 것은 로봇이 전혀 앞을 보지 않고도 계단 같은 걸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대를 씌워놨습니다. 앞을 안 보고도 계단이나 불규칙한 지형을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는 그래서 로봇이 이런 동영상을 개발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나 화염이 짙은 재난 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카메라도 발바닥 감지 센서도 없이 걷는 드림워커 로봇입니다. 수풀이 무성하거나 낙엽이 수북한 곳에서 겨울철 미끄러운 눈길도 걸어갑니다. 경사가 심한 비탈도 자유자재. 불규칙한 내리막에서는 기우뚱거리기가 무섭게 균형을 잡습니다. 계단에서는 위아래는 물론 뒷걸음이나
옆으로도 오르내립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 저가의 소형 로봇에 적용했는데도 성인 남성의 보행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다리 관절 센서와 귀의 전정기관과 같은 관성 센서가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동시에 1000대의 로봇을 1시간 동안 다양한 가상 환경에서 걷게 하는 강화 학습으로 안 보고도 학습된 최적의 자세를 찾는 겁니다. 하드웨어 정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용한 모터 성능보다 약간 아래로 다 이제 실제 작동이 되게끔 저희는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튜닝 과정이 필요 없다고 최대 1000분의 1초 속도로 변화를 감지하고 몸체의 3분의 2인 20cm 높이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불을 끄러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어딨냐 이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로이 보행을 하면서 거기에 원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달아놓으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로보틱스 최고 권위학회인 ICRA에 채택돼 발표될 예정이며 밝기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는 대규모 탐사나 구조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또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계단이라든지 울퉁불퉁한 다양한 험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잘 보행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We present DreamWalk, a robust quadrupedal locomotion controller that relies only on proprioception. The controller can implicitly imagine the contextual cue of the terrain it is stepping on, making it able to quickly adapt to various terrain structures. The robot may eventually miss its step because it cannot directly see the terrain structure. However, the controller's high agility and robustness enable the robot to quickly adapt its gait and recover from failures.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으로는 로봇에 있는 관절 정보와 관성 센서 정보 이 두 개만 입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상황 추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주변 환경 정보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인지 미끄러운 곳인지 울퉁불퉁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추정된 상황을 통해서 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제어 입력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로봇의 제어가 되어서 로봇이 걷게 되겠죠. 그랬을 때 로봇이 잘 걷게 되면 밑에 가치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리워드, 보상이라는 것을 주게 되겠고요. 잘 걷지 못하면 페널티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로봇은 되도록이면 리워드를 받으려고 하고 페널티를 덜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점점 잘 걸을 수 있도록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학습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다 학습이 되고요. 1시간 정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개인용 PC에서 3060 Ti라는 GPU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1시간 내에 모든 학습이 다 끝납니다. 그 학습된 것을 가지고 상황 추정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을 실제 로봇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로봇을 보행시키게 하면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도 별도의 튜닝 없이 그대로 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잘 추정을 하고 안정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요. 스폰지 같은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심층 신경망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기존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지형 정보를 스스로 상상을 해서 이런 학습하지 않은 곳에서도 잘 대처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100회 정도 했을 때는 로봇이 잘 걷지도 못하고 평평한 곳에서도 잘 걷지 못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제 지금은 이제 평평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잘 걸을 수 있게 학습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할 때 4096대의 로봇이 동시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봇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무게라든지 발 길이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랜덤화를 통해서 로봇이 조금 바뀌더라도 강인하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학습이 되면 이제 계단을 어느 정도 잘 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심각한 경우에는 넘어질 수도 있죠. 사람이 뻥 찼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가다가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로봇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드림라이저라는 기술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드림워크 기술에다가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워드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상 함수를 약간 변경을 해서 로봇이 잘 일어나면 보상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로봇이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최근에는 이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3D 라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프로세서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만약에 보행 로봇 위에다 장착을 하면 보행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있는 바퀴 형태의 로봇에 장착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하는 모바일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변화를 감지한다든지 이런 데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이 동영상에 보시면 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의 맵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만약에 새로운 이런 장애물이라든지 새로운 가구를 지금 학생들이 옮겨놓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여기가 새로운 게 생겼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내서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변화가 감지된 지역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전의 변전소에도 이것을 저희가 적용을 해봤는데요. 한전 변전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기판도 있고 이 계기판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면서 실제로 이상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자율보행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임무 수행을 한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모듈을 들고 다니면서 맵을 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작성된 맵을 가지고 오른쪽에는 로봇이 실제 자율보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층 구간이었고 2층 구간에서는 실제로 계기판을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이 자율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미션 지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계기판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계기판이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캡처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계기판을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자동으로 이 모든 인스펙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워크를 실제 적용해 봤더니 로봇이 보행을 하다가 한 다리가 고장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잘 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림워크를 약간 변형하면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되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다리가 고장 났는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매니플레이터를 달아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림워크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고요. 이 매니플레이터에 가야 할 위치가 지금 그린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빨간색이 잘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보행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외부 센서의 전혀 도움이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차세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이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냐, 그리고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로봇 플랫폼, 예를 들면 스위스 애니멀이라든지 MIT의 민치타라든지 이런 로봇에도 블라인드 보행이 잘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대형 로봇에도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림워크를 다시 1시간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이런 다양한 로봇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H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고요. 이 로봇을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블라인드 보행을 시켰을 때 다리 관절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팔 관절까지 활용해서 잘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센서의 도움이 전혀 없이 이렇게 보행을 하는 모습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제어기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대형 로봇들을 높이가 굉장히 높은 장애물을 넘어가라고 했을 때 지금 한 다리를 탁 걸치면서 약간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emergent behavior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원래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학습하지 않은 그런 행동인데 스스로 emergent하게 나오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어라든지 슬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독자적인 기술들을 수립을 했고 이 기술들을 전부 다 통합함으로써 3D 공간 이동 기술을 확보했고 이것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